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는 모든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리는 곳, 백세사연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난, 그러나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어느 부부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여자의 진심 어린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람의 영혼은 몇 그램이나 될까요? 누군가는 21g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지켜본 그 사람의 영혼은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무거웠고 때로는 깃털보다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저는 시간을 거꾸로 되감아 봅니다. 그가 살아있던 시간, 아니, 그가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던 그 눈부신 계절로 말입니다. 기계가 내뱉는 규칙적인 비프음 소리가 아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때 말입니다. 저희는 60이 넘은 나이에 만났습니다. 각자 사별과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저무는 노을이나 바라보며 홀로 익숙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지요. 하지만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나기 같더군요. 첫 만남에서 정우 씨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명숙 씨, 우리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가 아니라 오로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서 걸어가 봅시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고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의 응어리가 단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예쁘게도 사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니었어도 은연중에 타오르는 숯불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찬물을 끓였고 저는 그의 거친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평생의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소박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주고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는 유독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이라면 서로를 지켜줄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했던 어느 봄날 함께 식탁에 앉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도 찍고 서명도 마쳤습니다. 다만 구청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죠. 명숙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보험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 한 명이 아프게 되면 그때 이 서류를 내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떳떳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곁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 그저 웃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불길한 소리만 하느냐고 우리 10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거라고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정우 씨는 끝까지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써둔 그 종이 한 장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훗날 저의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정우 씨가 제 손바닥 위에 낡고 작은 열쇠 하나를 올려놓더군요. 명숙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 뒤뜰 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를 봐요. 거기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숨겨두었으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때도 역시 웃어넘겼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무서운 소리는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고 또 한 번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정우 씨는 끝까지 제 손을 꽉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아니에요, 명숙 씨.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담긴 열쇠니까 꼭 간직해야 해요. 그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제 손바닥에 생생합니다. 만약 그게 그와의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웃음기 없이 그 열쇠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들었을 겁니다. 그날 밤 운명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자다 말고 갑자기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쓰러진 그는 다시는 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정우 씨, 정신 차려요. 나 여기 있잖아요. 당신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의 눈은 감긴 채로 다시 뜨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처럼 생명은 건졌다고 했지만 그가 내뱉는 유일한 언어는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와 산소호흡기의 마찰음뿐이었습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기 없는 인형처럼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일으키며 보호자분 정신 차리셔야죠.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한다고 위로했지만 그때 저는 이미 반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8번의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왼쪽 뇌의 기능 대부분을 잃었고 차오르는 뇌압을 조절하기 위해 두개골의 절반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의 몸은 조금씩 여위어갔고 팽팽했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5년을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제게 남긴 열쇠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정우 씨의 손발을 주무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이 굳는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3번씩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척여드리고 거즈에 물을 적셔 입술을 촉촉하게 해드립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는 그것조차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딸린 자식도 없는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일을 붙잡고 내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혀를 찹니다. 동네 친구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명수가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 사람 깨어날 가망도 없다잖아. 아직 60 중반이면 새삼도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사는 거야. 친정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통곡을 하십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하냐며 이제 그만 그 사람을 놓고 내 명줄이라도 챙기라고요. 엄마는 병실에 오실 때마다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효도는 이미 다 했어. 이제 그만 내 인생 살아라.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엄마 눈 감기 전에 내가 행복한 모습이라도 보고 가게 해다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가끔 저를 빤히 바라볼 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미세한 떨림을요. 그것은 갇혀있는 영혼이 밖을 향해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자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신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들은 그게 그냥 뇌세포의 무의미한 경련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5년을 하루같이 그의 곁을 지킨 저는 압니다. 그건 정우 씨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그의 손발바닥을 주무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주며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정우 씨. 당신이 좋아하던 보리차를 끓여왔는데 냄새가 나나요?
당신이 말했던 그 느티나무 아래 선물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 상자를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5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명절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제가 몸살로 쓰러진 날에도 저는 기어서라도 병실로 갔습니다. 정우 씨가 혼자 깨어나서 제가 없으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단 하루도 그의 곁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정우 씨가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 어떡해요. 제가 봐야 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병실 주변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전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5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던 그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구나. 정우 씨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뇌세포의 무의미한 경련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5년을 하루같이 그의 곁을 지킨 저는 압니다. 그건 무언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요. 정우 씨의 전처 자식들이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 기계음만 가득하던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누워있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아줌마, 이제 그만하시죠. 자식들도 포기한 사람을 왜 생판 남인 아줌마가 붙잡고 이 난립니까? 이거 법원 서류예요. 아버지 재산 처분권이랑 신변 확보는 자식인 우리한테 있으니까 더 추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손 떼시라고요.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5년 동안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잠 설쳐가며 몸을 뒤척여주고 그의 굳어가는 관절을 하나하나 주물러온 저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생판 남의 오지랖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백세사연집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은 가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믿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늘 사랑보다 견고하기만 합니다. 오늘 명숙 씨가 겪은 이 참담한 심경에 공감하신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명숙 씨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들에게 정우 씨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재산이자 빨리 해결해야 할 골칫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눈동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도 화가 난 거죠. 저 매정한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그를 지킬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5년 동안 곁을 지킨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도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병실에서 저는 정우 씨의 마른 손을 붙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내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정우 씨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이지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작게 움직였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손등 위를 아주 천천히 긁으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가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라고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작성해 두었던 그 혼인신고서. 혹시라도 우리 중 한 명이 아프면 법적으로도 떳떳하게 서로를 지켜주자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한 장. 이제 그것만이 정우 씨와 저를 하나로 묶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5년 전에 작성한 서류가 지금도 유효할까? 혹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법원 서류를 준비해 왔고 저는 정우 씨를 지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자식들이 저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우 씨의 아내가 되어 그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집으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사이 낡은 사진첩 밑에서 그 혼인 신고서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봄날에 햇살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서류를 꺼내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 씨의 단정한 서명과 선명한 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제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부부였던 겁니다. 다만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죠.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얹고 구청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두었던 혼인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할 때 우리 사랑의 증표로 남겨두었던 그 서류가 이제는 그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창구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혹시라도 5년 전 서류라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혹시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직원분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 이거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전에 작성한 건데 괜찮을까요? 직원분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신랑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식물인간 상태라서 직접 못 오셨어요. 하지만 이 서류는 건강하실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도장도 인감 도장이고 서명도 본인이 직접 하신 거라고요. 직원분이 신랑분 신분증 사본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정우 씨의 신분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직원분은 한참을 서류를 대조하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게 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정우 씨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침내 직원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상 하자는 없으시네요. 인감도 확인됐고 작성일자도 문제 없습니다. 접수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우 씨, 이제 나 당신 진짜 아내예요. 법적으로도 떳떳한 당신의 아내가 됐어요. 구청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와 정우 씨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울부짖으셨습니다. 명수가 너 미쳤구나. 정말 그 일 저질렀구나. 당장 구청 가서 취소해.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엄마, 이미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정우 씨 아내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셨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제정신이냐? 그 산송장 같은 놈이랑 묶여서 남은 내 평생을 감옥에서 살 작정이냐? 엄마의 그 모진 말들은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친정 엄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듯 울부짖으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게 소원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내가 그놈 아내가 되는 꼴을 보느니 내가 먼저 눈을 감는 게 낫겠다고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속으로만 수만 번을 되뇌며 정우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통곡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우 씨의 전처 자식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저를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큰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건지 다 알아요. 아버지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혼인신고가 됩니까? 이거 명백한 사기죠. 우리 고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혼인신고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서류, 정우 씨가 쓰러지기 전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 거예요. 5년 전에 우리 둘이 함께 작성한 거라고요. 이제 저는 이 사람의 법적 배우자이자 1순위 보호자입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함부로 데려가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자식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습니다. 두고 보자는 협박을 남기고 말이죠. 저는 그들이 나간 뒤 정우 씨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제 진짜 부부예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씨 뇌압이 다시 급격하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개골 복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5년 동안 뇌를 보호해줄 뼈도 없이 지내온 정우 씨에게 이 수술은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대 위에서 그대로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술 안 하면 이틀을 못 넘기실 겁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면 뇌관까지 눌려서 호흡이 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수술을 해도 죽을 수 있고 안 해도 죽는다는 건데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라면 뭐라고 하실지 말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 정우 씨의 귓가에 대고 울며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나한테 용기를 줘요. 당신 살아서 내 곁에 있고 싶은 거 맞죠? 제발 대답 좀 해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 이 무서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면 나도 더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게요. 제발 신호를 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만큼 작게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저만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아직은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그 남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신호 하나로 결심했습니다. 알았어요, 정우 씨. 우리 끝까지 싸워봐요. 당신이 나한테 신호를 줬으니까 나도 끝까지 포기 안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에 적힌 처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겹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구청에서 받은 혼인신고 접수증 덕분에 저는 이제 떳떳하게 처라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그 서류가 없었다면 저는 이 동의서에 사인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5년 전 정우 씨가 왜 그토록 혼인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자고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정우 씨를 배웅하며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 꼭 살아서 나와야 해요. 우리 아직 느티나무 아래 그 선물도 확인 안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직접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기로.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붉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1초가 1년 같고 1분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정우 씨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정우 씨,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바로 이 문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숨 쉴 때마다 내가 밖에서 같이 숨 쉬고 있으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요. 4시간, 5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우 씨의 머리를 열고 뇌를 누르던 압력을 걷어내고 잃어버렸던 두개골의 자리에 인공뼈를 맞추는 그 고된 작업이 저 문 너머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요. 그런 제 옆으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의 전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술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원망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독하시네요. 의사도 가망 없다고 한 수술을 굳이 시켜서 아버지 고생을 더 시켜야 속이 시원합니까? 큰아들이 제 앞에 서서 윽박 지르듯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또 어디서 났냐며 혹시 아버지가 아줌마한테만 몰래 빼돌린 비자금이라도 있느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우 씨에게 받았던 그 작은 열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열쇠 뭐예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아줌마한테만 맡겼다는 그 열쇠, 그거 우리한테 내놔요.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 목록이 들어있는 상자 열쇠죠. 금괴라도 묻어놨습니까? 아니면 땅 문서라도 숨겨둔 겁니까?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간병했으면 됐지. 이제 재산까지 다 가져가려는 겁니까?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 거예요. 생판 남이 무슨 권리로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저는 열쇠가 든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우 씨가 나한테 준 믿음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당신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 외침에 복도의 환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혀를 차며 물러섰습니다. 미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나 미쳤을지도 몰라요. 5년 동안 대답 없는 벽이랑 대화하며 산 여자니까 미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겠죠. 구독을 통해 이들의 기적 같은 사랑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명숙 씨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수술 잘 된 거죠? 숨은 쉬고 있죠? 제발 살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지내실 가능성이 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전처 자식들은 거 봐. 내 말이 맞지라며 쾌재를 부르듯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쓸데없는 수술비만 낭비했네.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어. 그런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시여, 정녕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제 막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우 씨는 온갖 기계 장치에 매달려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가망 없대요. 자식들도 당신 포기하겠대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 당신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 아까 분명히 내 옷자락 잡았잖아요. 살고 싶다고 신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대답해줘요. 저의 눈물이 정우 씨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뜨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저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까닥거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여 이응. 제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그 강렬한 생명력에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옷, 우 기억. 명숙이라는 세 글자를 끝까지 다 쓴 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꼭 눌렀습니다. 의학은 제로라고 했지만 사랑은 100%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다 듣고 있었구나. 몸속에 갇혀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흘린 눈물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정우 씨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제 볼에 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술 후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우 씨가 수술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정우 씨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눈동자가 움직였고 제 손을 잡으면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그 작은 반응들이 저에게는 온 세상을 얻은 것만큼 소중했습니다. 지독한 재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정우 씨의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언어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응원했습니다. 정우 씨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요. 전처 자식들은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정우 씨의 아내였고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며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며 저는 정우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느티나무 기억나죠? 이제 그 아래 당신이 숨겨둔 선물을 확인하러 갈 거예요. 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정우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전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따라왔습니다.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 열쇠로 상자나 열어보시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5년 동안이나 숨겨뒀는지 우리도 궁금하네요. 금괴라도 있으면 그것도 아버지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져가야죠. 딸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 몫이에요. 아줌마가 아무리 법적으로 아내라고 해도 유언장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우리 집 정원이었습니다. 라벤더는 여전히 향기로웠고 느티나무는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느티나무 아래에 정우 씨를 모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씨, 드디어 왔어요. 우리 5년 만에 여기 왔어요.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나무 밑둥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먼지 묻은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처 자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그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 제 손에 쥐어줬던 그 열쇠를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에 넣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자식들은 일제히 목을 빼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금덩이도 땅 문서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녹음기 하나와 봉투에 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자식들이 이게 뭐야 하고 허탈해하려던 찰나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흘러나온 것은 5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건강하고 듬직했던 정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수가, 내 사랑하는 명수가,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심장은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정우 씨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만약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나는 분명히 다 듣고 있을 거야. 내가 내 곁에서 흘리는 눈물,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숨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 가슴에 새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책하지 마. 내가 나를 지켜준 그 시간만큼 나도 내 영혼을 다해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명수가 고맙다. 내 인생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녹음기 속의 목소리는 이제 자식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아, 너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잘 듣거라. 너희가 나를 포기하려 할 때 이 여자는 나를 살리려 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의 처분권과 신변 보호권을 법적 아내가 될 명숙이에게 위임한다는 유언장을 공증 받아두었다. 이 상자 속의 서류가 그 증거다. 너희들의 탐욕으로부터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방어막이다. 명수가 미안하고 고맙다. 내 남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마당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처 자식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 속 서류를 빼앗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 공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모든 재산을 명숙에게 상속한다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였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정말. 큰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도 없이 그들은 쫓기듯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정우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우 씨, 다 알고 있었네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리 위로 아주 따뜻하고 묵직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가 재활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 왼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명수가.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5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태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의학은 그가 돌아올 확률이 없다고 했지만 사랑은 그가 온전한 영혼을 가졌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백세사연집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기적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병이 씻은 듯이 낫고 다시 뛰게 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대답 없는 벽을 향해 사랑을 쏟아 부은 명숙 씨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정우 씨의 기억. 서로의 영혼이 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바로 이 순간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됩니다. 이제 명숙 씨와 정우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정우 씨가 예전처럼 산등성이를 뛰어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제 눈빛으로 그리고 가끔 들려주는 서툰 목소리로 명숙 씨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명숙 씨는 매일 아침 정우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라벤더가 가득 핀 정원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정우 씨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속삭이죠. 정우 씨, 우리 스위스 만년설 보러 가는 건 조금 늦어지겠지만 대신 여기 정원에서 같이 노을 봐요.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거, 그거면 나는 평생 행복하니까요. 두 사람의 뒤로 지는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부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시간조차 가로막지 못한 영원한 사랑을 가졌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핏줄보다 남보다 못한 인연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숙 씨와 정우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세사연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오늘 한번 꼭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